실화극장. 68세 이순희 여사는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한 번 장을 보고 오면 계단 중간에서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혼자 사는 넓은 34평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방이 3개나 되는데 사용하는 건 안방 하나뿐이었고 거실도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 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외로움과 싸우며 혼자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큰 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민지는 강남에서 남편과 2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준호는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막내딸 지원이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잦은 출장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52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까지 합치면 3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20만 원 남짓. 식비와 병원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은 한 달에 2~3번은 가야 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에 다녔고 혈압약도 먹어야 했고 최근에는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가는 길에 우연히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집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지? 작은 집으로 옮기면 안 될까? 병원을 다녀온 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커서요. 좀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중개인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댁이 어디세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인데 34평이에요. 아, 거기 아파트 요즘 시세가 좋아요.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이라는 말에 이순희 여사는 놀랐습니다. 남편과 25년 전에 1억 5천만 원 주고 샀던 집인데 그렇게 올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 매도하시고 2억이나 2억 5천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현금으로 남잖아요.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어떤 게 있나요? 엘리베이터 있는 20평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2층이나 3층으로 나가시면 가격도 저렴하고요. 2억이면 괜찮은 곳 구할 수 있어요. 이순희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아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몄던 집, 자식들이 자랐던 집, 추억이 많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컸습니다. 민지 방, 준호 방, 지원이 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오는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말입니다. 큰딸 민지가 7년 전에 결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예단으로 3천만 원을 줬고 살림 장만하는데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가 5년 전에 학원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학원 하나 차리려면 최소 1억은 있어야 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이순희 여사는 남편과 평생 모아둔 돈에서 6천만 원을 꺼내서 줬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지만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며 결국 동의했습니다. 막내딸 지원이가 3년 전에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갈 때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학비가 3천만 원, 2년 동안의 생활비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엄마, 이거 나중에 다 갚을게요. 좋은 직장 구하면 효도할게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후 한 번도 그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자식들에게 총 1억 9천만 원을 써줬습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이순희 여사가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오고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이 집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작은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중개인이 기뻐하며 몇 군데를 안내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0평 정도로 방 2개의 작은 거실, 깔끔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관리비도 한 달에 7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집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이에요. 어머님 댁 팔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순희 여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계약할게요. 어머님,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말하면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민지와 준호는 이 집을 나중에 자신들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어쩌면 끝까지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제 집인데 왜 자식들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님 명의시니까 어머님 결정이 중요하죠. 그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으니 자식들이 집에 올 일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매매가 완료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며칠 후 통장에 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억 1천만 원은 새 아파트 구입에 쓰고 부동산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니 정확히 2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그 돈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겠구나. 적금도 들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사는 2주 후로 잡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불러서 필요한 물건만 추렸습니다. 큰 집의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하고 작은 집에 맞는 것들만 가져갔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큰 집을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와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저녁에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주소야. 엄마 이사했어. 주소는 XX구 XX동 XX아파트 202호. 그리고 새 주소를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무릎도 계단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억 7천만 원은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아서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부엌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민지가 현관에 들어서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사를 하시다니? 민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이사했어. 집이 너무 커서 작은 곳으로 옮겼어. 이순희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씀 안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리 말하면 뭐 달라져. 어차피 내 결정인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팔아버리시다니. 이순희 여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2억짜리 작은 집으로 옮겼어.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그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민지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예요? 2억 7천 정도 돼. 이순희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집 저희한테 상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세 남매가 나눠 받을 거라고요. 이순희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해? 민지가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도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몇 년 후면 6억, 7억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순희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민지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미래 계획. 내 재산으로? 이순희 여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오빠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이건 우리 셋이 다 알아야 할 문제예요. 왜 준호한테 연락해? 이건 내 일인데. 엄마, 이건 가족 문제예요. 오빠도 알아야죠. 민지는 이미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 새 집에 있어. 빨리 와봐. 큰일 났어.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들었어? 엄마가 우리 집 팔고 여기로 이사 오셨대.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상의 없이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이순희 여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해? 내 명이고 내가 산 집인데.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은 의논을 해야죠. 의논. 너희가 반대하면 안 할 거였어? 이순희 여사가 반문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답은 뻔했습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준호의 아내도 곧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따로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 들어오더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도 그 집 나중에 저희 몫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귀한데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아세요? 몇 년만 기다리면 7억, 8억도 가능했을 텐데. 이순희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무슨 뜻이야? 5억짜리를 2억짜리로 바꿔서 3억을 날렸다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3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입장? 무슨 입장? 이순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그 집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팔아서 셋이 나눠 갖는 거로요. 이미 계산까지 다 해놨다는 거야? 이순희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그랬어요. 5억을 셋이 나누면 한 명당 1억 6천 정도잖아요. 그 돈이면 저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순희 여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벌써 죽은 사람이야? 아직 살아있는 엄마 재산을 왜 너희끼리 미리 계산하고 앉아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지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였어요. 대비.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면서? 이순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집값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그 집 몇 년만 더 있었으면 정말 큰 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아픈 것보다 집값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병원비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굳이 집을 팔 필요까지 있었나요? 너희가 병원비를 대준 적이 있어? 이순희 여사가 반문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딸 지원이도 저녁에 퇴근하고 왔습니다. 민지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이가 들어오더니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순희 여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원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그 집으로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 전세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요. 너도 이미 계산 다 해놨구나. 이순희 여사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자신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 1억, 2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집 한 채 사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민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엄마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다만, 뭐?
다만 그 집은 저희한테도 중요했어요.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유일한 재산? 이순희 여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 재산이야. 너희 아버지랑 나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너희 재산이 아니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론 지금은 어머니 재산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타령이 상식이야?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쓸 거야.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로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여행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내가 여행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여행에 쓰시겠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뭐 했어야 돼? 너희가 상속받을 때까지 고이 모셔둬야 해?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죠.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유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이순희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엄마, 민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엄마, 저희가 잘못 말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안 나갈 거야? 이순희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준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서? 내 재산 생각해서겠지. 이순희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새벽 3시, 이순희 여사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23일에 한 번씩은 민지나 지원이가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10일째 되던 날 이순희 여사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목이 아팠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 지금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열이 나고 어지러워. 감기가 심하게 온 것 같아. 아, 그런데 엄마, 저 지금 학원에서 중요한 상담 예약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이순희 여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왔을 아들인데 이제는 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
응급실 가셔야 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동네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 타시면 1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죄송한데 저 정말 상담 시간 맞춰야 해서요. 민지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아플 때는 자신이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 밤새 얼음찜질을 해주고 죽을 끓여 먹였던 기억.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아파도 상담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민지한테도 연락해볼까 망설였지만 결과는 뻔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기사님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한테 들었는데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전화였습니다. 응. 독감이래 주사 맞고 왔어. 아, 독감이시구나. 요즘 독감 유행이니까 조심하세요. 민지야. 엄마가 좀 외롭고 힘든데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어?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장 봐야 해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갈게요. 언제쯤? 글쎄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감기만 걸려도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주고 매일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라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시 타세요. 약 잘 드세요. 다음에 갈게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조금 몸이 나아져서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큰 봉지 2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짐이 많으신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이순희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은 안 오세요? 다들 바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도 가끔은 와야 하는데. 옆집 아줌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집에 와서 장 본 것을 정리하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안부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그 돈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돈 얘기였습니다. 무슨 돈? 엄마가 집 팔아서 남은 돈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쓸 거라고 했잖아. 엄마, 그래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죠. 내 돈인데 왜?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솔직히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이순희 여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눠주라고? 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지금 미리 받으면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너 학원 잘 된다며?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내가 내 사업할 때 6천만 원 줬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이순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나눠줄 수 없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픈 엄마 병원이라도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바쁘면 아픈 엄마는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돈은 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서운해요. 내가 서운해? 내가 더 서운하다. 이순희 여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아픈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희 여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든 안 팔든 자식들은 상속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자식들이 또 모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함께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민지는 남편까지 데려왔고 준호는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지원이는 혼자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는데? 그 돈 말이에요. 2억 7천. 역시 돈 얘기였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보세요. 증여세 계산해봤어요. 증여세. 네, 지금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훨씬 많거든요. 이순희 여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눠줄 생각 없어. 준호의 아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들어는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겠지.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여인은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바보로 보여? 그게 아니라 지원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2억 7천 중에서 2억은 저희 셋이 나눠 갖고 7천은 엄마가 쓰세요. 대신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드릴게요. 이순희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준다는 거야? 셋이서 매달 50만 원씩 모으면 150만 원이에요. 충분하시죠? 150만 원 꼬박꼬박 줄 자신 있어?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약속 믿을 수 있을까? 이순희 여사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안 오던 자식들이 매달 돈을 준다고?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진다고? 내가 2억을 주면 달라진다는 거지? 자식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2억 7천을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자칫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기. 너희가 지금 나를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사기꾼으로 보세요. 그럼 뭐야? 2억 달라고 하는 게 엄마, 우리는 정말 엄마 생각해서. 그만해. 이순희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제 나가. 엄마! 세 자식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그 돈 얘기하지 마.
자식들이 망설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여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이순희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2주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순희 여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 작은 집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해? 3주째 되던 날 이순희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자식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6시에 다 같이 와라.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다. 준호와 지원이한테도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오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아마 돈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과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 몇 가지.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준호가 좋아하던 제육볶음, 지원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 6시가 되자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먼저 민지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가 어색했습니다. 곧이어 준호가 아내와 함께 왔고 지원이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모두 앉았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이순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순희 여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 가족 식사다. 민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이순희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한다. 이 집과 내 통장에 있는 2억 7천만 원은 전부 내 거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준호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이순희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생활비로도 쓸 거야. 그리고 여행도 갈 거야. 제주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 다 가볼 거야.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내 돈인데 뭐가 문제야? 이순희 여사가 반문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 받을 돈인데.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을 돈? 이순희 여사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받는 거잖아. 너희는 지금까지 계속 내 재산만 생각했잖아. 내가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돈만 중요했어. 지원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걱정했어요. 걱정. 내가 독감으로 아플 때 누가 왔어? 전화 한 통 제대로 하는 자식이 어디 있었어?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너는 강남에서 아파트 살고
외제차 2대 있으면서 엄마 병원 한 번 못 데려다줘. 준호 너는 학원 잘 된다며? 매달 수입이 몇 천씩 들어온다며? 그런데 아픈 엄마 병원비 한 번 안 내?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학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 5년 전에 내가 6천만 원 줬을 때는 어디 갔어? 지원아, 너는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연봉이 얼마야? 7천 넘는다며? 그런데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 지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이순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결혼할 때, 사업할 때, 유학할 때 내가 얼마나 줬는지 기억하니? 총 2억 가까이 줬어.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좀 편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제정신이냐고, 우리 생각은 안 하냐고, 상속 기대했는데 배신이라고. 이순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자주 올게요. 병원도 모시고 다닐게요. 언제? 내가 2억을 너희한테 나눠주면 이순희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지난 몇 주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돈 얘기만 했잖아.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관계를 끊으시면 혈육. 이순희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혈육이면 부모가 아플 때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혈육이면 부모 재산만 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순희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 이 집은 내가 사는 동안 내 집이다. 내 통장의 돈도 내가 쓸 거야.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모르겠다고 해. 나도 너희 이제 모르겠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 수진도 따라 나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너희가 걱정할 일 아니야. 민지도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민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그래야 해. 이제 그만 가거라. 민지 부부도 나갔습니다. 지원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요. 이순희 여사는 지원이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지원이만이라도 이해해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빠들처럼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 집 상속받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지원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명절에나 한 번씩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딸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순희 여사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돈 엄마가 쓰시는 게 맞아요. 편안하게 사세요.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지원이가 이순희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들이 뭐라 해도요. 이순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아, 엄마,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장도 같이 보고, 그냥 옆에 있어 줄게요.
약속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원이가 이순희 여사를 안았습니다. 이순희 여사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지원이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고맙다. 지원아, 엄마가 뭐가 고마워요. 제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지원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와 민지와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집. 2억 7천만 원은 자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유럽 여행, 요리 교실, 서예 배우기, 친구들과 여행 모임. 적다 보니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것입니다. 여행사에 가서 제주도 여행 상품을 알아보고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 신청을 할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지원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보니 지원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영화 나왔어요. 이순희 여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다. 토요일에 보자. 이순희 여사는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사에도 들를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순희, 잘 살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68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